2021년 올해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규모죠. 조선업 역시도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보이며 침체를 극복해 나가는 중이며 농식품 수출 또한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다의 해로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든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든 해로를 통해 수출입하지 않으면 국부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국부가 있어야만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유지할 수 있죠. 이렇듯 바다를 통해 한 국가를 부양하는 총체적인 힘, 해양력.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강력한 해양력을 배양해야만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로부터 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지로 반도 지형에 자리 잡은 국가들은 양 세력의 팽팽한 세력 균형과 이에 따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또 이용할 줄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 한반도에 자리 잡은 한국인들 역시 고대로부터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부침을 겪기도 번영을 누리기도 했어요. 한때는 인도양까지 연결된 무역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 한때는 은자의 나라라 불리며 바다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고 말이죠. 자칫하면 양 세력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운명. 문을 걸어 잠그느냐 아니면 해양 무역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느냐,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선택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단 이후 북한 정권이 다시 은자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바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섬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대륙으로 가는 길을 제하고 봤을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는 사실 이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에 아니 사실상의 섬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해로는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로를 이용하여 많은 꿈을 이루어 왔고 해양력을 배양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바다 그리고 그 너머의 바다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지식해적단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양 무역 의존도 99.7%, 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공업 위주,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박 수주 규모 역시도 세계 1위, 신규 선박 건조 규모는 세계 2위, 선박 보유 규모는 세계 7위에 수출 세계 7위, 무역 세계 9위. 대한민국은 이미 해양 대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밀접한 국가인 만큼 바다가 막혔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도 어마어마한데요. 모종의 이유로 한국의 해상 교통로가 차단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다가 단 하루만 차단돼도 6,02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15일 이상 차단될 경우 제철 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이 마비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식량 자급이 미비한 한국의 현실상 국민들의 식생활과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금방 삐걱거리게 되죠. 해상이 100일 이상 차단되게 된다면 국가 경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할지도 모릅니다. 해상 교통로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항로, 말 그대로 바다 위의 길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구 반대편의 대서양 정도를 제외하면 전 세계 무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항로들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크게 8개의 항로로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성으로 순서를 매겨보자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극동아시아 항로, 동남아시아 항로, 중동 항로, 북중미 항로, 오세아니아 항로, 그리고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남미 항로, 유럽 항로, 아프리카 항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물동량 중 27.6%가 극동아시아 항로를 통해 움직입니다. 한국 근해부터 동중국해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라고 할 수 있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일본, 북쪽으로 러시아, 이처럼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이 해양을 중시했을 때나 쇄국을 했을 때나 변함없이 중요했던 핵심 해역이자 앞마당입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서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지나면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과 중남미로 직행할 수 있고, 남쪽으로 향하면 동중국해를 거쳐 동남아시아 항로로 향할 수 있죠. 동남아시아 항로는 전 세계의 배들이 모여드는 만남의 광장이자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해상 물동량의 12.6%를 차지하는 제2의 중요 지역입니다. 덩치 큰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는 극동아시아 항로와는 달리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비등비등한 지역 국가들이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판 위대한 항로라고 볼 수 있죠. 이토록 혼잡한 동남아시아 항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점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말라카 해협. 전 세계 수출입의 25%를 커버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혼잡한 바다입니다. 혼잡하다고 해서 이렇게 삥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소말리아 해역과 더불어 해적들이 활동하고 수심도 얕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연간 9만 4천여 척의 배가 통과하고, 특히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나다녀야 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무슨 일 터지면 한국도 큰일 납니다. 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면 나오는 중동 항로, 다시 말해 인도양입니다. 아랍과 페르시아, 인도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들이 접해 있는 해역으로 예로부터 신라와 고려 등으로 교역을 하러 왔던 이슬람 상인들이 이 항로를 통해 출발하여 말라카 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대항해 시대에는 유럽인들의 향신료 무역으로 핫한 지역이 됐고, 21세기 현재에는 무엇보다도 석유 때문에 중요한 해역인데요. 전 세계의 산유국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 여러 곳에 분포해 있지만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온다는 거. 한국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까지 모두 인도양에 면한 국가들입니다. 특히나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의 해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기름값도 여기서부터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중동 항로에서 남동 쪽으로 꺾으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거쳐 대서양으로, 북서쪽으로 꺾으면 홍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으로 꺾든 간에 바로 이곳, 아프리카의 뿔이라 불리는 곳을 지나쳐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소말리아가 위치한 지역으로 해적들이 활개치는 위험한 해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동 항로를 이용하는 여러 국가들이 함대를 파견해 자국 상선을 보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도 2009년부터 파견되어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실력을 입증한 바 있죠. 인도양 서쪽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역시나 연관되어 있는 항로는 동남쪽 오세아니아로 향하는 대양주 항로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제협력 대상이기 때문이죠. 인도양에서 접근할 경우 토러스 해협을 통과하지만 한국은 극동아시아에서 접근하므로 최근에 댐피어 해협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작은 섬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세아니아, 경제뿐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 전쟁 때부터 지상군을 파병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미국의 5개의 눈, 파이브 아이즈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 내내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바다가 가장 핵심적이고 또 주요한 영역이 된 건 대항해 시대 이후였습니다. 바다에 패권을 두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싸웠고 그 승자는 영국이었죠.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저물고 그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면서 사실상 세계의 바다는 미국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냉전 구도 속에서도 전 세계 바다가 미국의 것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영국이 나 아직 안 죽었다를 보여주었던 포클랜드 전쟁을 제외하면 국가 간의 정규군이 제대로 맞붙는 진지한 해군력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핵전쟁과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공산진영 국가들의 대부분이 대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해양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련은 동토와 얼어붙은 북극해 그리고 보스포루스 해협에 가로막힌 사실상의 내륙 국가였고, 중국은 태평양에 면하는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도광양회라는 기치 아래 조용히 힘을 키우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해양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잘 지내왔으니까요. 그러나 바야흐로 미중 간 전략 경쟁 시대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완전히 전략을 바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12년 시진핑의 집권을 거쳐 보다 공세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군사력 증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도 주변국들을 침공하며 다시금 그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해군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바다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미국의 대항해, 자기네들 지역에 대한 이권 방어를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미국으로부터 서태평양을 빼앗아와 확고한 영향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계획, 압도적인 미 해군의 전력에 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중국은 서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이어 방어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까지의 해역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야심찬 꿈,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쟁점화시키는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스프레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프라타스 군도 등 주요 분쟁 지역에 인공섬을 설치하고 군사시설을 건설, 실제 군사력까지 배치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수에즈와 파나마와는 달리 말라카 해협은 이러한 치열한 신냉전 구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세계 해상교통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아내리면서 북극 항로의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극해의 면에 있어 바다로 나오지 못했던 소련과 러시아, 만약 북극에서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항로가 열린다면 사실상 러시아의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인 이 북극 항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격변의 한복판에 있는 두 해로 모두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고, 또 한반도는 중국의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구상 안에서 무조건 차지해야 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바다의 미래에 대비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해상교통로의 미래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